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그런 국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는 기본적으로 비이성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가 온다라는 예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온다고 베팅은 아니더라도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텐데요. 그 방법을 저는 막는 쪽에 힘이 더 센지 아니면 뚫으려고 하는 쪽에 힘이 더 센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일정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됐고요. 크레딧 스위스 위기설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AID도 있었고, 손정희가 방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어떤 딜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 시장은 휴장인 동안에 오늘 밤에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미국 지표들 중에서 이번 주에는 고용과 관련된 졸트 그리고 고용 보고서 등등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니까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고요.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리하고 기업 특히 크레딧 스위스 이야기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다우는 1.7%, 나스닥은 1.5% 주말 동안에 하락했습니다. 장 막판에 하락폭을 더 키웠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결과적으로 3분기가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점들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S&P 3분기 기준으로 주가는 마이너스 25% 하락했는데요. 3분기 기준으로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 25%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세계 분기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 정도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1931년이요. 그 이후 단 3번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3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경우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없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50% 즉 고점 대비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한 이후로는 강세장으로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번은 안 맞을 것 같다라는 것이 50% 되돌림이 있었지만 전저점을 하회하면서 다시 약세장으로 진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리밸런싱 관련된 이야기도 좀 특징적인 사항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미국 시장을 부양했다. 왜냐하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분기에 미국 시장을 오히려 더 샀었는데 이게 맞나요?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연기금들이 미국 주식을 오히려 매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이외의 주식을 매수했다는데 뭐지? 다른 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보니까 분기 단위로 다른 나라, 미국은 오히려 팔았고요. 다른 나라들을 샀다.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파는 것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IPO라고 하는데요. 이번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잠깐만요. IPO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올해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IPO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영국 주식 펀드에서는 역대급 자금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것도 그림으로 바로 보시면 매년 이거는 지금 2016년부터 계속 빠지긴 했지만 그 규모는 역대급이다. 금리 상황을 좀 살펴보겠는데 미국 2년물 금리 4.3%, 10년물 금리는 3.8%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금리도 진정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변동성이 커서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최악은 아닌 상황이고요. 자,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0.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깨질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시장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달러는 약세였고요. 유로화도 반등세를 이어갔으며 파운드화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엔화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145엔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주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가 유럽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수출하는 것을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은 긍정적인 것 같네요. 노르웨이가 그나마 유럽으로 원유를 수출해주면 그나마 막힌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뭐죠? 오펙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감산을 한다고요? 증산은 아니고 10월 5일에 있을 정례 회의에서 감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더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유가는 4% 상승 중입니다. 주요 지표들 좀 보겠는데요. 유럽에서 발표된 CPI는 10%를 드디어 그냥 기어코 찍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도 발표됐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록한 무역 적자입니다. 수입이 여전히 계속해서 더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내용을 보니까 9월 달에도 수출은 늘긴 늘었지만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37억 불 정도 적자를 기록했다. 물론 7월이나 8월에 기록했던 적자 수준보다는 덜해졌지만 그래도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도 심지어 흑자를 못 낼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자동차, 석유 제품, 2차 전지, 선박 이런 부분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흐름을 보였지만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철강 이런 부분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우려를 직격탄으로 받았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냐? 그렇진 않은 것이 그동안 이렇게 벌어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엄청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상황으로 바뀌기를 기대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설이 지금 최근에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CS 크레딧 스위스에서 대규모 감원,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CEO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 흐름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0불 수준이던 주가는 지금 현재 3.9불이니까 60% 하락한 수준이고요. PBR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0.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황이 안 좋긴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이미 주가는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초 대비 주가의 등락은 60% 하락이라는 거고요. 크레딧 스위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1년 4분기부터 지금 벌써 3분기 연속으로 적자고 이번 3분기도 아마도 적자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빌황 사태 때도 그렇지만 크레딧 스위스가 아마 장사를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들이 많다라고 하던데 라는 의구심 등까지 있어서 크레딧 스위스의 실적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글에서 검색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크레딧 스위스가 이러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인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레딧 스위스에서 판매한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증권화 상품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담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티어 1, 그러니까 자본 비율도 계획했던 것을 맞출 수가 있겠냐, 요구하는 규제 수준을 맞출 수 있겠냐라는 걱정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림,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CDS 스프레드가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유독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일 텐데요.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만 유독 높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크레딧 스프레드, 그러니까 부도가 날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의심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CDS 스프레드가 확대될 경우에는 이 회사가 영업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익도 안 좋아진다. 최소한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렇다고 해서 정말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가 나서 뭐 리만 사태가 되고 이런 것까지 의심을 확대하기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사실이 너무 제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와 같은 회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이것이 위기다, 아니다 이런 것까지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뿐만 아니라 나이키도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지표가 있는데요. 매출과 이익보다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재고가 컨센서스에 비해서 40%나 높게 나왔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덕분에 나이키의 주가는 무려 12%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휴 동안에 테슬라도 AI 데이를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는데요.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그래서 향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이고 2만 불 이하로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등등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이것이 당장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보여준 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테슬라를 기존에 좋아했던 투자자들과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 간의 간극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이 될 텐데요. 차량 인도가 34만 대로 생산했던 것보다 한 2만 대 정도 적게 인도되었다라고 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테슬라는 생산한 만큼 다 인도했는데 재고가 없었는데 진짜 이게 수요가 둔화돼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측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월말에 너무나도 많은 인도 물량들이 몰리면서 생기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상황이 어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뉴스 때문에 주가가 더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BBC 월드 서비스에서도 임직원을 해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자, 전체 직원 수의 5분의 1인 400명을 해고하겠다. 5억 파운드 정도 수준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안타까운 그리고 아주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는 걸까요? 근데 위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위기가 온다 안 온다 그냥 말로 그냥 찍는 거 말고 우리가 위기가 온다면 왜 오는 거고 위기가 정말 오려는 확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인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세지는지 아니면 이것을 뚫으려고 하는 자들의 힘이 세지는지로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쉬는 동안에 위기의 징조들이라는 글을 써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 글을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해 보면 이 위기를 막으려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곳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뚫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들, 이 위기를 감지한 헤지펀드들이 돈을 벌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겁을 먹은 일반 투자자들의 공포심도 어떻게 보면 위기를 키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위기는 비이성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더 이상 안 빠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요. 위기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이성적인 현상을 이성적으로 예측한다? 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위기가 온다 안 온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언제 온다 이것 때문에 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그냥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는 자,
정부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힘이 세지는지 작아지는지, 그리고 뚫는 자, 헤지펀드들의 탐욕과 일반인의 공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국에서 감세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감세 정책을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영국이 감세 정책을 철회한 것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것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화는 옵션 시장에서 연말까지 패리티가 깨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국채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모기지에서도 2년 수합금리 2008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크레딧 스프레드 회사채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화는 아시는 것처럼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동성이 약화됐다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년 수합금리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증권 회사채의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돈을 다시 빌리려고 할 때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는 이전부터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GDP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6% 높은 수준인데, 유일하게 영국만 코로나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영국만 유일하게 GDP가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S&P에서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자, 영국, 유럽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 안 듣는,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방국들이랑 잘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렇게 빌붙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영국이 먼저 망가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서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가 최근에 또 발언을 하긴 했는데, 사실 미국의 연준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긴 하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의 상황을 걱정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른 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미국에까지 영향을 줄 때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을 미국은 어떻게 판단할지, 그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연준에서 비공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 때문에 긴급하게 소집된 그런 회의는 아닐지라도 연준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분명히 고민을 하긴 할 겁니다. 최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지금 너무 악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보다 유럽이 더 먼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 그 사실 때문에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막으려고 하는 자, 즉 정부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QE,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QE를 할 때 반드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자격증은 바로 로우 인플레이션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도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돈을 더 과감하게 풀어서라도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고 아무런 저항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위기를 막는 사람 입장에서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위기를 뚫으려고 하고 문제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즉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연기금에서 문제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취약한 점이 어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 불거져서 터질 때까지 아마 집요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매체들을 통해서 더 빨리 알게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렇게 공포심이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위기를 더 키울 수 있고 위기를 악화시키는 쪽에 힘이 더 커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썰물이 빠지면 비로소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고 수영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유명한 격언이죠. 지금은 분명히 썰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9월 FOMC 회의 이후 밀물이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영국과 크레딧 스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수영복을 입지 않고 수용을 하고 있었던 다른 곳에서도 긴장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생존 투자하시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섭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